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은 헌법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여러분 사례집에 있는 내용 속에서 수업 진행은 그렇게 할게요. 자, 헌법 소송에 있어서 지금쯤이면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거 이제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승에서 본안 판단이잖아요. 본안 판단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비례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법령과 관련해서 포괄 위임 금지,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유보예요. 자, 법률 유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마스터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제에서 이제 참조법령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참조법령에서 상위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고 이제 시행 규칙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법에서 얘한테 구체적으로 위임을 줘야 얘는 권리 의무 변동사항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헌법 40조에 따라서 법규성을 갖게 되죠. 근데 시행령에서 보면 헌법 75조에 보면 상위 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얘가 법규성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위임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는 익숙해요. 포괄 위임 금지하고 명확성 원칙. 그래서 얘가 얘한테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임한 내용 자체도 얘가 명확성 원칙 준수해야 되고 얘도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익숙한데 이제 아예 위임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안 됐죠.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위 법에서 규정이 없이 시행령에서 규율되어 있다.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 되는 건데, 자,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라는 것은 유보 원칙이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두기만 하면 시행령에 규정해도 상관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럴 때에는 반드시 법에서 규율할 것을 요구하죠. 규율할 것. 이게 이제 의회 유보예요. 의회 유보. 그래서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안 됐었는데 첫 번째,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법에서 규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이고 이제 의회 유보라는 것은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여기서 규율해야 되지. 얘한테 위임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섭을 해나갈 때 법률 유보 원칙에서만 멈추지 않고
당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 하에 아예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 교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 5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쟁점 34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라는 거. 그래서 테마 첫 번째 135 쟁점을 보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수용 여부,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 여기 136번 이거 보도록 하죠. 자, 거기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자,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이상 헌법 7조 2항에 따라서 자, 이러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가 있고 그러한 제한의 경우에도 명확성을 갖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반드시 명확성 원칙을 구비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비됐을 때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명확성의 원칙을 구비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죠. 그 다음에 137 쟁점을 보면 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이 부분이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두었는데 시행령 시행 규칙에 근거한 경우 자, 요거 내용이에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 자,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법률로서의 의미는 법률에 의한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by the law가 아니라 based on law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이러한 행정 입법인 시행령에 근거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 75조와 95조에 근거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38 쟁점을 보면 자,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법규범은 적용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법문원이 법관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침익적인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더 고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수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좀 더 완화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37 쟁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회 유보의 원칙까지 들어가 줘서 당의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의회 유보의 원칙까지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섭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 조정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우리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 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자, 요거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건 행정법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면 자,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노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법의 노조 통보를 해버리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의 법률적인 효과가 창설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조 설립 신고라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왜냐하면 노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당해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노조로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는 이거는 처분이죠. 이게 처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노조, 그래서 100이라는 혜택을 부여받는 노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법률적인 효과가 얘로 인해서 창설이 됐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노조 통보를 통해서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노조니까 얘는 이제 혜택이 줄어들죠. 뭐에 의해서? 당의 통보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해 사안에서 이 법의 노조 통보는 노조 설립법, 노조법이 있다고 쳐보면 이 노조법에서 위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조법 시행령에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법의 노조 통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조법 시행령이라는 거는 뭘 위반한 거예요? 헌법 75조를 위반한 거죠. 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법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위임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뭘 위반했어요? 헌법 37조 2항을 위반했죠. 자, 법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조법에 지금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노조법 시행령은 위임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위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 법령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왔을 때 당의 상위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 이 노조법 자체도 위헌이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는. 자, 만약에 이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이 저기 있는 1번, 2번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예 얘한테 위임 주지 말고 얘 스스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 유보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원은 자, 1번,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까지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답안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 유보 원칙 위반 여부를 이 두 가지 요건으로 포섭해서 거기까지 딥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례에서 이것과 관련된 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사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승에서 본안 판단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고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왔고 마무리를 줘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하우는 참조 법령에서 힌트를 얻어야죠. 그다음에 판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참조 법령에서 만약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법 75조 위반이라는 이 부분 하나 검토해 주고, 그 다음에 37조 2항 위반 여부 검토해 주고, 그 다음에 의회 유보 원칙 검토해 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답안의 목차에다가 반드시 구성을 해라 라는 거 강조를 하니까 그 부분 잘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68조 1항에 있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법령과 관련된 법령 헌법소원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19페이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페이지 한번 보죠. 쟁점 11.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와 관련해서 과연 법률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8페이지로 넘어가서 38쟁점과 관련해서, 자, 입법권이라는 것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당연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법률이 어떠한 집행행위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권력의 행사는 집행행위로 보는 것이지 당의 법률이 그거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률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행정법에서 처분적 법규의 쟁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법규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구체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작용 자체는 추상적 작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집행행위라는 요건이 흠결되어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소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입법 작용이라는 것도 공권력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 공권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자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초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 헌법 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 헌법 소원,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에 대한, 이게 행정법에서의 쟁점이죠. 이게 똑같은 쟁점이에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이거를 직접성이라는 요건사실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체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근데 표현은 똑같이 가져가요. 어떻게? 처분청에 집행행위 매개 없이. 자, 이 표현은 헌법재판소하고 우리 대법원이 똑같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잘 해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법령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성의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여기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자, 법에서 만약에 시행령에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법령 보충규칙으로 또 위임을 했다. 그러면 직접성은 어디서 충족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집행행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집행행위가 있고 얘도 이런 집행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법령 보충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집행행위의 매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행정 입법 작용에 의한 이것도 집행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보충규칙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임이 됐을 때 법이라는 것,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직접성이 없는 것, 시행령도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직접성이 없는 것, 결국에는 맨 밑에서 위임을 받은 법령 보충규칙만이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라는 거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쟁점 39에서 자,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논점이 그대로 흘러오는데요. 자,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체계적 위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죠. 국회의 동의를 얻는 조약은.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헌법 107조 1항에 의한 구체적 규범 통제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얘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죠. 조약의 성질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조약 가운데서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국내에 바로 적용되는 자기집행적 조약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약 그 자체에 의해서 법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구체화된다면 그러한 국내의 행정입법 작용에 의한 집행에 의해서 얘가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정리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얘에 의해서 법령을 통제할 때에는 법률을 통제할 때에는 얘에 의해서 이제 법률을 구체적으로 통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 말고 보다 또 직접적인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법률 자체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죠. 이 헌법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법률이라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 아닌 거죠. 얘는 만약에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할 경우에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행위 매개 없이
이게 처분적 법률의 성질을 갖는다. 이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온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으로 간다. 얘는 68조 2항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로 간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법률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적 법률 자체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 그 맥락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일로 왔을 때 이 직접성이라는 요건,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법규 명령도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법규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법규 명령이 안 된다. 왜냐하면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규 명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법규 명령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에서 그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어디에 관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의 관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제 행정소송법 6조에 따라서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 보내고 행안부 장관이 고시 공고함으로써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법규 명령이 되죠. 여기서는 왜 법규 명령이 돼요? 이 법규 명령 자체에 의해서 기본권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초래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은. 그래서 여기서 법규 명령이 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고, 대법원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중요하니까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법률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통제의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자, 법률에 대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헌법 107조 1항인데, 이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핵심 요건은 재판의 전제성. 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집행행위 매개 없이 처분적 법률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라서 이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는 법규 명령도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헌재의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자,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법규 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 통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전속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헌재에서 우리의 관할이다. 자, 그 부분이에요. 그게 쟁점 41쟁점이죠. 자, 쟁점 41 거기 별표 3개 치고요. 지금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업무 관할에 대해서 충돌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대법원은 헌법 107조 2항, 그 다음에 111조 1항 등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각각 심사하는 뜻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즉 법규 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헌재는, 자, 헌법 107조 2항이 규정한 명령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의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즉 이쪽 카테고리에 있을 때 니네가 한다라는 얘기고, 처분적인 법령 가체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포섭될 수 있고 기본권의 침해가 도출된다면 그 자체로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68조 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으로 가야겠죠. 헌법에서는 생각컨대 규범 통제제도의 체계 정당성에 비추어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한 이상,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 규범 통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여질 때에는 직접적으로 68조 1항에 의한 헌법 소원이 된다라고 보는 것과의 논리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법규 명령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규범 통제 제도의 체계 정당성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되는데 왜 이쪽에서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규범 통제의 체계 정당성. 왜냐하면 법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 명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되는데 여기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체계정당성, 법치주의 원칙 위반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이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행정법하고 이제 헌법의 경계의 문제니까 중요하죠, 이 부분도. 자,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는 대내적 구속력만 있죠. 그 얘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판규범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재량준칙이죠. 이게 이제 행정법적 논점인데요. 자, 재량준칙이라는 애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준칙이에요.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그러니까 얘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재판 규범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위 유형이 있고 행위 유형 A, 행위 유형 B, 행위 유형 C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제재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재량준칙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정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요 내용이 바로 부령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령이라는 껍데기 안에 만약에 요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형식은 부령인데 실질은 재량준칙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질을 택해갖고 행정규칙으로 보죠. 자, 시행령이라는 껍데기 안에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판례는 형식에 따라서 시행령, 즉 법규 명령으로 보는 거죠. 다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상위법이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속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최고 한도액으로 본다 라는 취지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행정법의 쟁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정리가 다 돼 있어야죠. 근데 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크게 보면 실질설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행정규칙 자체를 본질에 따라서 이 제재처분 기준 자체를 본질에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본 거고 여기서도
사실은 형식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본다 그러지만 이렇게 보는 경우는 이 제재처분 기준 안에 일반 원칙으로서 감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고, 만약에 여기 제재처분 기준에 일반 기준으로서의 감경이 없어서 상위법은 기속인데 하위법이 재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그 과징금에 대해서 최고 한도액으로 보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례는 실질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행정청에서 제정한 이러한 재량 준칙을 내가 재판의 판단 자료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맥락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이 있죠. 그래서 제재처분 기준이 가중 요건으로서의 또는 전제 요건으로서의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다면 그게 만약에 이러한 불형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에 담겨 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얘 자체가 실질에 따라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성이 없어서 얘는 협의의 소이익이 부정된다. 이게 과거 판례 입장이었고, 그게 아니라 그 현실적 위험 자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이익이 인정된다. 이게 우리 최근의 판례 변동의 입장이죠. 자, 요게 이제 행정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행정규칙 자체에 대해서 자, 헌법소원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이죠.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서 재판규범성도 없죠. 따라서 얘한테 대해서는 헌소가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얘가 되풀이 반복 시행돼요. 되풀이 반복 시행. 이 제재처분 기준이 되풀이 반복 시행되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그 다음에 평등 원칙, 자, 이런 것들에 위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행정법의 자기 원칙, 즉 자기구속 법리, 이에 의해서 위법해진다라는 게 우리 행정법원의 입장인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정규칙이. 그래서 이 재량준칙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의 쟁점과 행정법의 쟁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행정규칙이 있어요. 제재처분 기준이 사례에서. 그런데 제시문에서 되풀이 반복 시행됐다라는 사정이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행정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제재처분 기준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그때에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이 쟁점으로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행정규칙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행정규칙이 자, 법령 보충 규칙인 경우에요. 얘가 만약에 법령 보충 규칙이다. 그 얘기는 상위법에서 얘한테 위임을 준 경우라면 얘는 법규성이 있죠. 상위법과 결합해서. 그러니까 그때에는 68조 1항에 따라서 그 자체가 구체적 처분성을 지닐 때에는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정리할 부분이, 자, 법령 보충 규칙이죠. 자, 그래서 고시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요거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데,
행정규칙적 고시가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행정규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령 보충규칙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고시에 이게 행정규칙인데 원래 여기에 구체적 위임을 준다 또는 법령에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법규성을 지니는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령 보충 규칙이 얘는 아직 뭐예요? 얘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 입법 작용이죠. 근데 얘가 아예 집행행위 매개 없이 또 구체적 처분성을 가질 때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처분적 고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행정법의 쟁점인데 행정법에서 이제 헌법으로 또 넘어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되죠. 그렇죠? 왜? 얘는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의 대외적 법규성을 가지는 법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아니라 얘한테 대해서 법령 보충 규칙 자체가 그 자체로 처분성을 지닐 때 그게 아니라 얘가 107조 2항에 따라서 헌법 얘가 구체적 규범 통제 요거는 법원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법규 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 통제 법원에서 담당. 이건 헌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 처분성을 지닌다. 그러면 얘가 행정소송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 그러면 68조 1항에 따라서 헌법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에 자,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마가 되는 거죠. 구체적 처분성을 지닐 때 그 자체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거기에 법령 보충 규칙도 끼워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법률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중요한 쟁점이니까 이 부분 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